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차피 민심은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 당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대선은 무조건 집니다. 오는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는 최종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여권 역시 오는 11월 5일 최종 결과를 주목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대선 후보 선출,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토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특히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에 수소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탄소세 공방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임승호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미루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탄소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낸 바는 있고요. 다만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 측이 지난번에 이제 수소 논쟁이 있었을 때 뭐 수소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탄소를 물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감정이 잠깐 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가 각자 다르게 가져가실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으로 사실 어떤 그 토론이라는 짧은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정책 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논쟁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 사이의 토론이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을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여쭤봐도 되죠? 근데 토론이 그 국민들한테 볼 때는요, 네. 태도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할 때 어떻게 그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 넘기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책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준비된 후보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원희룡 후보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홍준표 후보의 태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원희룡 후보가 당신 이거 압니까? 압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질문할 때. 이건 굉장히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잘 모르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다가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수소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소가 H2O 아닌가 이렇게 대답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질문하니까 아무래도 홍 후보가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또 능수능란하게 받아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을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 다 토론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 외에 또 특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조직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영입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보여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대선 캠프 현역 의원 합류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도 주호영 의원, 하태경 의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격차가 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당도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했고 그 이전부터 사실 저희 당의 의원들도 이 야당 인사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입당 전부터 많은 커넥션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도 조금 늦게 하신 편이고 또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조금은 열세인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반영돼서 조금 더 일찍 스타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을 영입한 것 같고 또 개인의 스타일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보다는 소규모 캠프를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현직 대변인이시다 보니까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이전에 그 대선 후보였고 또 당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과 놓고 봤을 때는 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홍 후보 스스로가 나는 뭐 이른바 독불장군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실 일본어를 표현하기가 제가 좀 참 애매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나는 혼자서 뭔가를 했다. 나는 패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개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홍준표 개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역 의원 입장에서 간다고 하면은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기에는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지금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당심을 통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현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인기가 없어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안 온 게 아니라 개파 만드는 거는 구태 정치니까 이런 걸 내가 안 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뭐 받아들이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뭐 이제 서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공적인 국가적인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재원, 하태경 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기 캠프에 들어오면은 개혁 세력 되고 다른 캠프 가면 뭐 낡은 세력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인다는 거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용과 통합에 있어서 훨씬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네, 하태경 의원의 녹취 들었는데 하태경 의원 하면 좀 유승민 의원과 좀 친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빅4 가운데 유승민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제가 답드리기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른정당이나 사실 유승민 대표와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고려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 이 컷오프 되기 전에 토론들을 본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와는 굉장히 조금 격렬한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홍준표 후보나 하태경 후보도 서로 사이에 아직 그런 감정의 고려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하태경 의원도 현실적인 고려를 포함해서 자신의 가치와 제일 잘 맞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니 뭐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당 입장에서는 존중한다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네. 하태경 후보의 선택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가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왔던 정치적 뭔가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신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할 말은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태경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동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가가지고 이쪽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저쪽은 싫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줄을 서듯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것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20대 특히 이대남한테 좀 인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 유승민 후보 쪽에 가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막판에 줄서기 하는구나 이런 비판에서 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태경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그쪽 캠프에 들어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앞두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후보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가셔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후보들 간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에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어떤 연대 설이 사실 돈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이 돌았을 때 유승민 후보 측이 굉장히 불쾌한 것을 표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여론조사를 하고 또 단일화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런 그 경선 상황에서 뭐 연대나 단일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것이고요. 또 정치 전략적으로도 각 후보가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후보 간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선을 그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끝까지 간다는 게 꼭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뭐 그 당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의원 선거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 향후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애초부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서로 간에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합정연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도거든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제주지사를 했잖아요.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4위를 하느냐, 3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었다는 거죠. 원희룡 후보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막판에 가서 누구랑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뭔가 다른 대가를 원해서 단일화를 했다는 얘기를 또 듣기 딱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주하겠죠. 유승민 후보는 역시 대권주자로서의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중량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 경선을 통해서 다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인지, 특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당내에서 적지 않게 뭐 배신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면서 누군가 단일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2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등 될 수 있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다 이런 설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쪽에서 자꾸 누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설을 흘림으로써 상대편의 표를 좀 가지고 오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결국 그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4명 모두 뭐 중간에 뭐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끝까지 일단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대선 후보 선출할 때 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지금 현재 여론 추이상 1, 2위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 이유를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 사지선다형 방식의 이런 그 그래픽인데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심, 일반 여론조사에 좀 더 그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에서 또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이런 분석,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것도 결국 저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냐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냐에 따라서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역선택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이십니까? 저런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이 모바일 투표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페이퍼로 가입한 그런 당원들을 분석했을 때 또 투표율 자체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입한 모바일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예전 방식으로 이제 종이로 입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크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나오는 어떤 당심, 소위 뭐 민심 이런 것을 통해서 후보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당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는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사이에 당원 투표를 놓고 신경전이 좀 불거졌던데 최근에는 ARS 당원 투표 본인 인증을 놓고 좀 설전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ARS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원래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당원들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많이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ARS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냥 휴대폰을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윤 후보 측은 ARS 인증이 본인 인증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리고 이 노년층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이번에 이제 당락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론 지지율이 축축 빠져나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론사 50%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심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새로 가입한 당원들 가운데 젊은 층 당원들은 홍 후보 쪽이 조금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60대 이상이라든가 50대 이상 중에서도 좀 보수 색채가 강한 이런 당원들의 경우에는 좀 더 투표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아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본인 인증 안 하고 투표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도 민주당도 역시 본인 인증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도 안 하는 상황에서 ARS로만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부정 투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윤 후보 측이 그 기존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제 흡수하고 있잖아요. 전체 한 국회의원 30% 정도가 이미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당원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관리하면서 그 당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당원 리스트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윤 후보 측이 ARS 투표하는 당원 투표하는 과정에서 뭔가 외부적 영향을 받게 만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홍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거 부정투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 제대로 정리 안 되면 이미 뭐 정리가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홍 후보 쪽에서 이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사실 ARS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다 오늘도 회의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균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 전화가 걸려왔는데 뭐 어르신분들의 뭐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타인이 휴대폰을 들고 투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과연 그것을 그 소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 본인 인증을 도입했을 때 사실 본인 인증을 시키는 순간 굉장히 투표율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이익 형량을 했을 때는 과연 이 본인 인증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좀 결정된 건 아닌 지금 상황인가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경선 룰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마다 지금 룰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뭐 당원 투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투표장에서
본인 인증 안 하고 투표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나중에 가서 또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좀 전체적으로 당원 당규를 다시 한번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변인께서 관련된 그 논란이 확정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선명한 정권 교체의 기수입니까?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 누가 얼치기 진보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낡은 정치와 부패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이런 발언인 것 같은데, 바로 그 가상 대결, 양자 가상 대결 그 여론조사 그래픽을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양자 가상 대결 후보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금 40.9와 45.3을 보여드렸고 격차가 4.4%포인트 차이입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5.5%포인트 차이가 나왔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죠. 네, 원희룡 후보와는 격차가 3.7%포인트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랑 했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4명인데 이 4명 가운데 그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명 모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격차를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가장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론조사 자체는 저희로선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지금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무적이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저희 후보가 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네.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까지 저희의 정책 경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널뛰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민심에 부합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선택적 선택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 쪽에 조금 더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변수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차이를 보는 거, 그거는 조금 유의미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많은 실언들이 누적된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금 대국민 호소문 발표한 것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뭐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난 싸워서 무조건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층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집권하면 뭔가 싹 쓸어버릴 것 같은 느낌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면 우리는 뭔가 다 이길 것 같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런 태도들은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책은 안 보이고 쌈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만 부여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더욱더 일단은 호소를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최대한 격차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건 전략적 선택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심의
결국 목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문항 등에 따라서 지금 널뛰기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특히 양자 대결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경우도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전두환 씨 발언 관련 논란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떻게 보면 그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강세,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전반적인 추이라는 거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와요. 그렇죠. 경쟁력 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ARS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그렇죠. 사람이 방식이란 직접 말이에요. 물어보죠. 네. 그리고 직업군이나 이런 것도 아주 균일하게 나타나거나 화이트 컬러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하면 미안해서라도 전화를 안 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이나 이런 게 균일하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거나 선택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수층에 어떤 그 치우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확한 어떤 민심의 반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께서 여론조사 방법에 따른 그런 추이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앞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면 전두환 씨 발언 그 논란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경선 전에라도 광주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연스러운 저는 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그 논란이 없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사과를 하는 어떤 변명이나 뭐 해명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것이 진의였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일정을 잡는 것은 저는 캠프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또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앞서 그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된 발언 그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광주를 간다고 하는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는 것 아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 경선 전에 갈지 경선 이후에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네.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안 간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갈 것 같고 간다고 하면 안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좀 정반대로 반영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정치 이벤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뭐 호남의 민도를 그렇게 너무 낮게 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 가서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90년대나 이럴 때 가면 막 그 계란 던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호남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였던 태도를 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행여나 만약에 누군가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서 계란을 던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호남 전체의 민심하고 다른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뭔가를 의도해서 갈 거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면 대변이다 보니까 그 중립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계속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장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나가고 문 열었다 나가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와서 나가고 저 사람만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연금 며느라 한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 못 하고 말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총량 규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다.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굶어 죽는 것도 자유다. 응? 뭐 불량식품 사 먹는 것도 자유다. 이렇게 막 마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네, 음식점 허가 총량제, 그러니까 음식점 내는 것도 좀 규모를 정해놓고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정말 무섭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마치 근본적으로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 하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사태의 어떤 숨막히는 통제식 방역을 통해서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원인을 무시하고 하도 열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 저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영업자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얘기를 꺼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 이재명 후보가 갈수록 가벼워진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담 갖지 않고 강하게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는 또 아니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네, 철학적인 논쟁이 네. 필요하다, 이런 언급까지 사실은 했는데요. 자율 규제를 좀 뭐 무력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여론까지 인식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저는 저 말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30% 넘게까지 갔거든요. 근데 매년 조금씩 그래도 줄고 있어요. 줄어가면서 지금은 24%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아마 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더 많은 폐업이 나왔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사실 우리 경기가 어려울 때 진입 문턱이 제일 낮은 곳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자영업으로 진출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진입 문턱이 낮다는 이유로 진출했다가 3년 만에 한 절반 정도는 문을 닫고 나간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인력들을 좀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이 그냥 쉽다고 해서 도전했다가 있는 돈마저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영업자 단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스스로 자율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꺼번에 같이 좀 풀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또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앞서 질문에 잠깐만 좀 네네. 답변을 드리자면, 자영업자 폐업률의 증가 속도 자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거센 어떤 반응이 있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주 4일 근무제가 지금 논의되어야 될 게 아니라 당장 주 4일이든 주 5일이든 근무할 일자리가 있냐부터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일자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임금 삭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단순히 주 4일 근무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 120시간을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국민의힘 당론이 뭔지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근데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자연스럽게 선진국들은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논의할 것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주 4일제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라든가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라든가 그거랑 동시에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뭐 주 4일제를 포함해서 정책적인 여야 간의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후보의 오차범위 안팎에서 모두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와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 씨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전두환 씨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11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발생 비중이 77%를 넘었지만 대구에서도 요양병원과 교회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해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인 어제 3만 6천여 명에게 1,23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접속 불안 없이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할 경찰서가 최종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리지가 초범인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11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발생은 2,09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28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7.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3%로 대구와 충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11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80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추가돼 현재 345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6,802명이 받아 누적 4,097만 884명, 접종률은 79.8%입니다. 이 가운데 25만 5,616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697만 850명, 접종률은 72%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 체계 전환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요양병원과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대구에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24일 종사자 2명이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는데요. 어제까지 나흘 사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7명입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감염은 가까운 교회로 번져 관련 확진자가 모두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교인 사이 사적 모임을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PC방과 학교, 스포츠센터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대구에서는 10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외국인 모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대구시는 단계적 방역체계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선 20대 미만 확진자가 크게 늘었죠? 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충남 지역 확진자는 82명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만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17명이 20대 미만으로 학교 5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부여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그제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학생 9명과 교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20대 미만 가운데 상당수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1차 접종만 한 탓에 바이러스가 확산한 거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서도 초등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학생 21명과 학부모 1명이 확진됐고 이틀 사이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북 남원에서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20명과 종사자 8명 등 모두 28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이동량까지 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는 만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관내 유흥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31일 헬로윈데이 당일까지 사흘 동안 경찰 인력 377명을 동원하고 지자체에서 40여 명을 지원받아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술집이나 클럽 등이 몰려있는 인천 9월동 로데오 거리와 주안 2030 거리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유흥시설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3만 6천여 명에게 1,23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8시까지 5만 9천여 건에 대해서 신속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 이 가운데 3만 6,688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보상금 신청 첫날인 어제와 달리 현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얀센 백신을 포함한 추가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후 2시 10분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할지 등이 담깁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50살 이상이 매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셀 CEO는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살 이상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국내에 처음 공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출하식을 열고 백신 생산 경과를 들은 뒤 수송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네, 대학과 직장에도 대면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랜 코로나 대유행기를 겪으면서 얼굴을 맞대는 만남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서울대학교.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강의실이 모처럼 찾아온 학생들로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학우들은 대면 수업이 어색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 같아서 수업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밖 캠퍼스 곳곳에도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제 서울에 계속 지내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하고 싶던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 직접 수업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출장과 회의, 회식 등 대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 취직해 단체 문화에 익숙치 않은 새내기 직장인들의 감정은 묘합니다. 이제 동료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지만 감염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만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근무 시간 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관계라든지 그런 걸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회식이나 이제 여러 문화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퇴근 뒤 개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점은 기대가 되는데 개인 시간에 운동 같은 걸 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 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다른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없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져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이 약의 특허권을 소득이 낮은 나라에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계약을 맺고 다른 제약사들이 MPP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105개 나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사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총 4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한 명 치료분의 미국 판매 가격이 $700, 우리 돈으로 83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은 각국 정부와 보건기구의 거듭된 요청에도 라이센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이루어진 자발적 라이센스 계약이어서 다른 계약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머크사의 이번 특허 개방이 환자가 많은 나라가 배제되는 등 제한적이고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하루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한 어제 신규 확진자는 5,324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이상 늘었고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54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 84%인 싱가포르는 7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왔고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과 교황의 방북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형식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가 고 노태우 씨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박 씨는 노태우 씨가 생전에 아들 노재헌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죄를 구했기 때문에 빈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한 번도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전두환 씨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두환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문을 온 것이고, 또한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돌아가신 유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의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빈소에도 조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것은 공화국의 국채를 뒤집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고인이 전두환 씨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 씨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니라면서 그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전 9시쯤 조인동 행정 1부시장, 류훈 행정 2부시장 등과 함께 분향한 뒤 묵념했고 방명록에는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거리에서 10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망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은 경찰의 공개 수사 전환에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여중생에게 추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YTN이 입수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있었던 일인데요. 다리를 절면서 도망가는 남성을 여성이 전화기를 붙들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차도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경찰차가 남성 뒤를 그러자 쫓아갑니다. 한 남성이 몸을 만지고 도망갔다며 10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나 A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했던 전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전남 순천에선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못 잡은 겁니까? 네,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의 범죄와 일탈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60대 남성 김모 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남 창녕군이 주소지인 김 씨는 전과 35범인데요. 사흘 전인 지난 25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순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곤 다음 날인 지난 26일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순천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김 씨의 흔적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남 진주 반석역입니다. 벌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기동대와 헬기를 투입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를 공개 수배해둔 상황인데요. 165cm에 몸무게 64kg, 왜소한 체형입니다. 김 씨의 도주 당시 모습은 검정 정장과 구두를 신었고 분홍색 셔츠에 손에는 손가방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걸그룹에 속한 유명 한류 스타도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데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동원해 부유층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숲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임야입니다. 산 입구인데다 고속도로 예정지와도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은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 스타 A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A씨 측에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제 옆부서 직원이 아버님 지인이어서 아버님이 그 직원한테 듣고 지 명의로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산이 피자가 같습니까? 되게 회장이나 이름을 대는 그 알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땅을 샀다고 저작권료를 알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3,000명에 달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수사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법관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를 빚는 도심 교차로의 신호 주기와 순서를 바꾸는 등 교통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호 운영 방식을 바꿔 통행 속도가 평균 16% 정도 개선되는 등 도봉구 녹청교 사거리나 중구 세종대로 일대를 비롯한 81개 교차로의 차량 흐름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 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전실 확장으로 불법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 달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나 개선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세대의 사전 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 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명확한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서 이행정지을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넘기는 사이 명백한 불법은 방치됐고 개선 시점도 한참 미뤄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첫 회동을 열고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은행장들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장들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은행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7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73조 9,800억 원, 영업이익 15조 8,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9.9%이고 근로자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기업은 689만 4천 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688만 8천 개였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 종사자 2,107만 7천 명 가운데 1,744만 명으로 전년보다 2% 늘었습니다.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과 글로벌 학습도시 대표들이 송도 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평생학습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처럼 열린 대형 국제행사여서 시민들의 건강 문제에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적했던 송도 컨벤시아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제4차 국제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고 전 세계 229개 글로벌 학습도시 회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사례 공유 등 도시 간의 네트워킹을 강조했습니다. During this conference, we will learn about citie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about the strategies they developed to improve and reinforce resilience. 이제 세계의 도시들은
세계 시민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성을 가지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첫 번째 세션으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 권역별 회의에는 전통 무용인 태평무가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각 도시의 대표자들은 우수 학습 도시에 대한 시상과 함께 팬데믹 대응 전략과 학습 격차 해소 방안 등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And I really want to learn about what other learning cities in the country and in the world are doing.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건강과 학습에 대한 주제의 심포지엄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의 회의를 열고 29일부터는 평생학습 박람회도 열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개최 도시인 인천 연수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PCR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활동에도 집중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3,030선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며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던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010선을 전후로 해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립니다. 다우와 S&P 500은 최고치 행진을 멈췄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업들의 엇갈린 개별 종목 주가와 차익 실현 매물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월 말인 만큼 달러 매도 물량이 급등을 제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코스피 움직임, 외국인 순매도 규모 등도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높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